지난 사이클, 지지난 사이클에서 전부 불장에서만 20% 넘는 조정도 대여섯 번씩 있었어요. 지금 10%도 안 되는 조정이라고 하면 뭐 사실 조정 축에 들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비트코인 불장에서는 그냥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급하게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 급하게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도 또 급하게 생기고, 근데 그걸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게 비트코인 사이클 후반부의 불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랑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를 했잖아요. 왜 거기에 투자를 했겠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안 되니까 대체자에 투자를 한 거죠. 우회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국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가 안 된다고 해요.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이유로 현물 ETF 투자가 안 됩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전향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한 자세를 유지를 한다면은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대선에 트럼프 당선됐죠. 그래서 비트코인 사상 처음으로 최고점이 99,000달러였나요? 어디까지? 99,800달러 정도. 근데 거래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틀려서요. 네. 그러니까 10만 달러는 이제 못 찍었던 건데, 네, 일단 그 전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부터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당연히 트럼프 당선 영향이 있고요. 트럼프가 이제 최초의 친암호화폐 성향의 대통령이잖아요. 뭐 미국 역사에서 최초인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근데 이제 뭐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하면서 실질적인 이유는 결국 비트코인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사이클대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이클대로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미 1년 반 전부터 집필을 시작했던 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는 반감기 6개월 뒤부터라고 이미 적어놨어요. 그건 제가 예언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과거 역사에서도 매번 그랬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감기가 언제였냐면은 4월 20일, 21일 경이었죠. 한국 시간으로. 그러면 6개월 뒤면은 10월 20일, 21일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이제 11월 1일, 2일 뭐 이때부터니까 거의 정확히 반감기 6개월 뒤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거죠. 실제로도 뭐 과거 역사에서 늘 비트코인은 반감기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공급 감소 효과가 누적 효과를 일으킬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사이클이었고,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뭐 한술 더 보탰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10만 달러 코앞에서 조정받았죠. 그리고 지금 조정을 그래도 작게는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큰 조정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앞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 뭐 10만 달러가 이제 심리적 장벽이잖아요. 자릿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6자리로 바뀌어버리는 심리적 장벽이기 때문에, 또 11월 동안에만 40%가 넘게 올랐었거든요. 그런 엄청난 단기적 상승에는 반드시 차익 실현이 따르는 법이고요. 그 10만 달러에 대한 조정을 지금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실 뭐 어디까지 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뭐 현재 기준으로는 최고점 대비 한 9%, 8%에서 9%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비트코인의 이 정도 조정은 그냥 일상다반사입니다. 특히 불장일수록 조정이 많고요. 지난 사이클, 지지난 사이클에서 전부 불장에서만 20% 넘는 조정도 대여섯 번씩 있었어요. 지금 10%도 안 되는 조정이라고 하면 뭐 사실 조정 축에 들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비트코인 불장에서는 그냥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급하게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 급하게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도 또 급하게 생기고, 근데 그걸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게 비트코인 사이클 후반부의 불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좀 이번 상승과 약간의 조정을 보면서 코인의 전문가분들,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궁금했던 게, 야, 이분들은 어쨌든 10만 달러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수치이고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새로운 영역이니까 이 앞에서 그래도 99,000 이 정도 됐을 때 좀 익절을 하셨을까 궁금도 했고, 10만 달러 근처까지 갔다 이제 9만 달러 근처까지 지금 한 9% 빠졌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좀 더 사셨을까? 아니면 이분들은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뭐 이게 뭐 5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익절가가 있는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이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10,000달러 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이클 초반에 들어가서 사이클 후반부에 이제 초장기 물량만 남기고 매도를 하는 그런 사이클 투자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추가 매수는 계속하되 매도는 하지 않죠. 매도는 이제 사이클 최후반부에 분할 매도로. 그렇기 때문에 뭐 10만 달러고 뭐고 저는 계속해서 지금도 아직은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사이클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사이클은, 이번 사이클은 언제가 끝나는 건데요? 정확한 것은 이제 고점 지표를 보면서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근데 고점 지표가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하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추론을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실시간으로 마치 날씨처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 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는 대략
다 내년 7월에서 10월 사이 정도일 것으로 강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서 10월 사이. 그죠. 이때가 시기적인 거고, 고점의 수치적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건가요? 뭐 수치는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는데 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번 사이클의 합리적인 고점은 한 2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사이 정도이지 않을까. 하나로는 뭐 4억 이상도 되겠죠. 25만에 30만 달러요. 네, 4억에서 5억 정도. 지금보다 거의 2.5에서 3배 올라야 되는 거예요. 2.5배 정도? 그쵸. 그 이상 올라야 되는 거죠, 더. 자, 비트코인 미래가 정말 궁금해지는데, 이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안 돌이켜 볼 수 없잖아요. 네. 트럼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여쭤봐야 되는데,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요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뭐 전략적 국가 비축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준비 자산이 아니에요. 네. 리저브 에셋이 아니고. 그래서 전략적 국가 비축물이 무엇인지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했던 공약 중에 가장 확실했던 것은 가지고 있는 약 20만 개 정도 현재 20만 개 있죠, 미국 정부가. 그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만 얘기를 한 거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루미스 상원 의원이 나와서 이제 확실한 이제 준비 자산 격으로 승급시키는 그런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의를 했죠. 근데 그게 이제 통과는 되고 있지 못한데 그 법안은 미국이 비트코인 전체 현재 발행량의 5%에 가까운 100만 개를 5년 안에 실제로 매입을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게 이제 뭐 지금 있는 20만 개에서 더해서 80만 개를 더해서 100만 개인지 아니면 100만 개를 더 살 것인지는 좀 불분명한데 어쨌든 100만 개까지 비트코인을 모으겠다라고 이제 법안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통과가 될지는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이죠. 말씀하신 게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미국 정부 비트코인 100만 개 비축 자산 법안인데 실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그 의회 자체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레드 스윕이라고 하죠.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했고 그 다음에 꼭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전체 의원 중에 한 거의 60~70%가 암호화폐 쪽에 약간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이에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지금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들이 많은 그런 정부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보지만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국가의 돈을 사용해서까지 비트코인 사는 것은 그 국민의 그런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 중 가장 밑단에서 우리가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던 게 원래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취임 첫날에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해임한 뒤 가상자산위원회 구성하겠다 했는데 게리 갠슬러가 먼저 내가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자리에는 이제 누가 앉을지는 정해졌나요, 지금? 아니, 아직 미정이고요. 다만 이제 뭐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이 될 거는 너무 뭐 거의 확실한 거겠죠. 네. 그게 만약에 나중에 그러면 이건 너무 확실한 거라서 정확하게 이름과 인명이 발표나도 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이 없는 걸까요? 뭐 어느 정도로 그 친성향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뭐 극단적일 정도로 비트코인에 아무래도 그 전향적인 사람이 된다면은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트럼프가 미국이 지구의 가상자산 수도이자 세계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할 것이며 우리가 가상자산 및 비트코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을 장악할 것이다. 중국이 장악하도록 둘 수 없다. 이런 코멘트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뭐 실제로 중국은 여전히 지금 전 세계 채굴, 그러니까 생산이죠. 비트코인 생산에 20에서 30% 정도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결국은 중국계 세력에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국이 이제 물론 과반수 이상의 그런 채굴 파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의 힘이 강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탈달러화를 노리고 있고 또 브릭스들은 자기들만의 그런 일종의 국제 화폐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그런 파워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꼭 비트코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달러의 그런 권위를 유지해줄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은 하나의 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채권의 최대 그 수요처가 원래는 중국이랑 일본이었는데 지금 중국이랑 일본이 더 이상 미국 채권을 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 엄청난 재정 정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량의 채권을 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이미 선반영돼서 내리고 있고 자기가 대량의 채권 발행을 하려면은 이거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일본들이 더 이상 미국 채권을 예전처럼 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달러의 그 수요를 지탱해줄 무언가의 또 하나의 세력은 있어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미래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디지털 에셋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의 3분의 2 이상이 달러화로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사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웬만한 거래소에서 거의 대부분의 비트코인 거래는 USDT나 USDC 같은 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돼요. 거의 70%, 80%라고 보거든요. 그럼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3조 달러인데 얘가 나중에 더 커져서 5조 달러, 10조 달러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거래의 한 80%, 7, 80%, 그러니까 7조에서 8조 달러는 달러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달러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보다 앞으로 트럼프 집권 내에 뭐 4, 5조 달러 이상의 달러 수요가 더 추가 창출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일 새벽 5시쯤에 직접 라이브로 봤었는데 트럼프가 또 굉장히 강한 코멘트를 한번 했죠.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다. 요 멘트 현실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머지않아 보게 될 일이에요. 아마도 다음 사이클이나 다다음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가 한 4년에서 늦어도 10년 이내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현재 금의 시가총액이 17조 달러가 좀 넘고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달러가 조금 넘으니까 10배 이상 아직은 10배가 차이가 나요. 네. 하지만은 비트코인이 얼마 전 은의 시가총액을 추월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도 추월했어요. 계속 추월하고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은은 금 다음 가는 상품 자산이에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상품 자산이죠. 디지털 상품이죠. 아람코는 뭐를 대변하나요? 석유. 그러니까 은과 석유를 넘은 거예요. 비트코인이. 은과 석유라고 하면 은은 금에 이어서 수천 년간 2위 상품 자산이었고, 석유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도 세계 최고의 그 상품 자산이고, 그 두 가지를 비트코인이 지금 뛰어넘은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바로 위가 어디냐면 구글인데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비트코인이 한 11만 달러만 가도 이제 역전돼요. 그러면은 구글은 또 뭐의 대변인입니까? 인터넷까지 뛰어넘게 되는 거죠. 아니, 작가님은 비트코인 언제 처음 발견했었죠? 최초로 샀던 거는 2019년인데 본격적인 투자를 했던 거는 2020년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부터 투자를 해온 거고, 현재 4년이 이상 지났으니까 한 개의 사이클을 완전히 이제 도는 거죠. 작가님은 어떤 포인트에 그렇게 탁 꽂히셨던 거예요? 제가 가장 꽂혔던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발행인이 없다는 거죠. 최초로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나카모토 사토시는 이미 사라져서 고인이 될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밝혀진 것은 없으니까 발행인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모두가 사실은 주인이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모아놓고 비트코인에 대한 세미나 등을 진행해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스위스의 중앙은행에서도 CIO가 자기들의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세미나를 얘기했어요. 블랙록이 엔비디아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해 주나요? 테슬라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해 주나요? 안 하죠. 왜냐면 그거는 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왜 비트코인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나요? 이건 주인이 없는 자산이에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으로 이득을 보려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일단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이거랑 연결되는 건데요. 2100만 개라는 한정된 희소성.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결국 달러 가치, 그 다음에 원화의 가치, 법정화폐 가치가 영원히 하락하는 이유는 무한히 발행하기 때문이잖아요. 무한히 발행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발행인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랑 연동되는 거죠. 이미 다 비트코인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발행량을 늘릴 수 없고, 이미 거의 94%의 비트코인이 다 발행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겨우 6%만을 가지고 향후 120년간 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미 극도로 희소한 자산이라 봐야 되고, 실제 희소성은 이미 금을 초월한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비트코인의 채택은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현물 ETF의 발행과 함께. 그러니까 주류 금융, 그 다음에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 그 다음에 친암호화폐 성향의 정치인들, 주류 정치계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한 2000년 정도의 인터넷 정도의 보급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제부터 S곡선, 채택자의 S곡선에 의해서 극도로 채택량이 늘어나는 타이밍에 반대로 공급량은 극도로 없다. 이 두 가지가 불러오는 공급과 수요 역학의 충격이 향후 비트코인의 가격을 금 이상으로 10년 이내에 거의 100% 확률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비트코인 인터뷰는 뭐 몇 년 전부터 하긴 했지만 요즘에 좀 더 많긴 하지만 그 이유는 이제 저도 조금 이제 비중을 샀기 때문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비중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공부하게 되고 또 그쵸. 관심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이전에만 뭐 2년 전, 3년 전에만 해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 다 마찬가지인데 코인 얘기할 때 꼭 블록체인 기술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거의 단어 자체가 되게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할 얘기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블록체인인 걸로 많이 포장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거기서 뭐 이게 뭐 그렇게 활용된다기보다 근데 반대측에 있는 투자와 자산 가치로서 이제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에는 블록체인이라는 포장지가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이거는 포장지였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글로 그렇게 하려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가 맞아요? 실제로 비트코인 자체가 그냥 블록체인이에요. 네. 네. 블록체인을 뭐 다른 말로 굳이 얘기하면 공개된 분산 원장입니다. 그렇죠. 공개된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경제학인 거고 돈의 디지털화입니다. 네. 애당초 그거였던 거고 다만 이 비트코인이 사용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이제 신규 기술이 나왔으니까 초기에는 이제 관심도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지난 사이클에서는 실제로 디파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굉장히 떴었는데 이번 사이클은 아시겠지만 민코인이 그냥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굳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도 있고요. 지난 사이클까지는 그런 신기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번 사이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금을 대체한다는 말도 하셨잖아요. 그런 자산으로서 그다음에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대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트럼프가 지난 2019년에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화폐에 대해서 돈이 아니고 가치가 불안하며 규제 없이 마약거래든 불법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면 비관적인 입장이었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집권 시절 당시에 비트코인을 신용사기 스캠으로 칭하고 미국 달러를 통화로 손해온 트럼프 후보의 생각은 지금 이제 당선인이지만 왜 이렇게 바뀐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득이겠죠. 이득이 있는데 무슨 이득이 있냐? 간단해요. 돈과 표예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3조 달러 가까운 거대 시장이니까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로비 자금이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미국 유권자의 5분의 1 정도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중에서도 단일 이슈 투표자, 유권자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른 한쪽은 반암호화폐적이니까 그냥 무조건 친암호화폐적인 것으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일단 보고 비트코인 쪽으로 이렇게 전향을 한 거죠. 그게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달러의 그런 권력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위치에서의 이 디지털 에셋이 점점 앞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리더가 되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이 이점, 그럼 국가적인 이점도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제 좀 부정적인 거 여쭤보면 CNBC에서는 국가 전략 자산에서 비트코인 비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언급을 실현하기 어렵고 어의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런 코멘트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입장? 근데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20만 개가 법무부 소관이죠. 그냥 범죄 이용됐던 비트코인을 이제 압수한 거니까 국가적 전략 비축물을 하려면 아마도 재무부로 이관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럼 법무부에서 재무부로 이동을 시키는 것은 이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뭐 레드 수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발의한 비트코인 비축 법안 요게 이제 통과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이것도 지금 약간 우회적인 방법이 있는 것들이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 채권의 상환 조건을 비트코인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채권이 상환될 때 비트코인으로 상환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일단 당장 얘기했던 그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거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 뭐 시층 가상자산 규제 확립 등 이런 것들을 당선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표가 필요하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후보 시절에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원래 트럼프는 말도 쉽게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근데 당선되고 나면 이제 대통령이니까 비트코인이 사실 이렇게까지 볼 일은 아니다 이런 코멘트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공약들을 다 안 지킬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무슨 가능성이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그 공화당의 입장을 대변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약 자체는 특히 비트코인 컨퍼런스까지 등장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당 전체의 약속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공약을 완전히 어겨버린다면 당 전체 신뢰도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서 다음 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반드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완전히 어길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조금 운이 좋게 트럼프 당선 전에 트럼프 당선이 그러니까 어느 쪽에는 사실 당선되고 난 다음에 베팅을 할 수도 있지만 당선 전에 그래도 어쨌든 투자를 해야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을 조금 더 샀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을 조금 나긴 했는데 요즘에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제가 비트코인에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새벽 5시에 받겠죠. 원래 새벽 4시였는데 보안 그때 이제 피격 사건도 있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보안 점검한다고 1시간 늦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안 나오는 건가? 그럼 비트코인 안 좋을 수 있겠네. 어쨌든 나와서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1월 20일부터 집권을 할 거잖아요. 그때 했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어쨌든 공약을 했던 것들에 이제 대통령이 뭔가 계속 얘기를 할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강도로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그때 100% 세게 금의 시가총액이 넘어설 것이 했는데, 대통령이 그 얘기는 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위치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로, 어쨌든 트럼프가 코인에 대해서 그런 긍정적인 발언을 한다면, 이게 엘살바도르에서는 이게 국가화폐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전 세계는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나도 힘이 전 세계에서는 힘이 약한 나라니까. 근데 정말 트럼프가 강하게 비트코인을 지금의 100%의 30%만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는 미국의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미국을 좀 따라가는 게 전 세계 미국을 따라가려는 게 있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가 제 요즘에 가장 큰 관심이고 이게 결심이 안 서니까 요즘 약간 벌었으니까 팔고 싶기도 하고 근데 아니야 도둑 같으니까 못 팔겠기도 하고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이미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어쨌든 암호화폐 쪽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리스크잖아요. 리스크를 지고 강하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친암호화폐 성향의 그런 증권거래위원장 등을 앉히면서 그쪽으로 이제 진행은 할 것이라 보고 단지 강하게 이제 그렇게 진행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지금 트럼프의 아들들이 그 월드 리버티라고 해서 디파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가족 사업이란 거죠. 가족 사업을 이게 잘 진행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 이거 핵심입니다. 이거 거의 무조건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봐야 돼요. 자기 아들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딴지 걸겠어요? 자기 아들들이 하고 있으니까 더 눈치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 너 지금 너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론이 나올 수도 근데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런 눈치를 볼 것 같지는 않고 가족 사업이기 때문에 친암호화폐적으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세계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겠죠, 이거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루미스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비트코인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그때는 영향력이 정말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자기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 꼭 비트코인 법안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아까 말한 그런 우회 방법을 통해서 금액이 아주 클 필요도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미국이 그냥 범죄에서 몰수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사는 순간에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국가 그다음에 기업 기관, 그 다음에 기금, 연금들이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고 있지만은, 그때는 정말 범국가적으로 비트코인 포모 행렬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때는 목표 가격을 사실 책정하기도 어렵겠죠. 자, 가격을 전망한 게 스탠다드 차트에서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비트코인이 내년 2025년까지 2억 7천만 원까지 상승했다고 예측했고요. 코인텔레그래프트에서는 시장 분석가 단 들어보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비트코인 가격이 11억 원을 넘어설 거로 예상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격 전망들도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전망들은 우리가 좀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주식처럼 현금 흐름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자산이 아니고요. 금이랑 똑같아요. 공급과 수요의 역할로 통화에 대한 해지잖아요. 그 역할로만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정확한 가격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이클에 따라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는 반감기 이후에 8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번 반감기 가격은 64,000달러예요. 그러면 지난 사이클의 한 절반 정도 오른다고 하면 4배 정도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대략 한 26만 달러 정도? 그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아까 전에 26만.
그리고 또 보면은 비트코인의 파워 법칙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과거의 가격 상승의 평균 가격을 이제 로그 함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매번 비트코인은 같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2배씩의 시간이 걸린다는 게 현재까지는 밝혀졌어요. 현재는 이 법칙이 아직까지도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법칙에 따라서 봤을 때 내년 말 정도, 제가 아까 7월에서 10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예상되는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13만 5천 달러 정도인데 비트코인은 적정 가격까지만 오르지 않아요.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적정 가격의 3배까지 올랐어요. 그럼 이번 사이클은 그때보다 좀 못한 한 2배 정도로 간다 그러면은 그럼 13만 5천 달러의 2배, 뭐 한 27만 달러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제 한 25만에서 30만 달러, 요 정도가 이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뭔가 정말 강력하게 추진을 했다. 미국이 돈을 주고 비트코인을 샀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런 그런 예측은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겠죠. 자, 25만에서 30만 달러를 내년 7월에서 10월로 예상하시는 작가님 주변에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이 많은 테지만 일반 지인들, 원래 그냥 이제 투자와 좀 관련 없는 지인들은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 사실 제 주변에는 비트코인 지금까지 오르고 해도 뭐 딱히 의미 있는, 뭐 예를 들면 의미 있는 게 한 개로 친다면, 한 개가 왜냐면 이건 너무 비싼 거니까 1억이니까 한 개를 가진 사람도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쵸. 일반 지인 중에서는. 그냥 그만큼. 근데 좀 웃긴 거는 물어보잖아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대.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럼 왜 안 사는 거야 하니까 뭐 근데 좀 리스크는 있고 내가 투자 안 해본 자산이니까 하는 게 그만큼의 불신도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여전히 뭐 블루오션이고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현재 보급률 정도가 딱 2000년대 인터넷 수준입니다. 네, 전체 뭐 5억 명 이하의 뭐 정확한 추정 자산은 없지만은 대략 4억 명 정도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전 세계에서? 네. 그 중에서 비트코인을 의미 있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1억 명도 안 돼요. 네. 그렇겠죠. 네, 그것까지 감안하면 사실 2000년대 인터넷 수준도 안 됩니다. 코인 개수가 2100만 개니까 의미 있게 가진 사람은 2100만 명 미만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뭐 몇백 개. 네. 실질적으로 이제 0.1개 이상 되는 그 비트코인 지갑은 100만 개도 안 되거든요. 네.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에 의미 있게 투자하는 사람은 여전히 극소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자산이 앞으로 점점 더 커져 나갈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10만 달러라고 하는 이 점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이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메인 자산 클래스로 완전히 승급을 하는 거고, 뭐 지금도 이미 시가총액 6위, 7위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은과 석유도 뛰어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10만 달러라고 하는 가격대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 이제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신규 자산 클래스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세계에서 시가총액 뭐 30위 내에 뭐 구글도 있고 뭐 석유회사도 아람코도 있고 금도 있고 한데 그중에서 가장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게 비트코인 자산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25에서 30만 달러 그 가격대가 정말 되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과는 다를까요? 아니면 여전히 하는 사람만 하고 그건 이제 안 좋게 보는 분은 또 여전히 또 안 좋게 보고? 아니요. 지금 이미 많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번 사이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부머 세대라 그러죠. 미국에서 뭐 이제 50대 이상의 50대 후반이겠죠. 이제부터는 그 이상의 이제 부머 세대, 이제 현재 미국의 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3분의 2 정도를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 중에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20명 중에 1명 정도였어요. 근데 얼마 전 최근 조사를 보니까 이제 한 10% 가까이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으로 늘어난 거죠. 많이 늘었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세대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런 신기술과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 세대잖아요. 그 세대가 보급률이 2배나 늘었다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거고, 이미 현재는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에는 내년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싶은 자산이 어디냐 해서 비트코인이 1위를 했습니다. 주식을 이겼어요. 그러면은 이 MG 세대에서도 밀레니얼 세대는 여전히 주식 쪽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세대, Z 세대는 압도적으로 비트코인 쪽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그 다음 세대는 어떨까? 그 다음 세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있었던 세대잖아요. 그 세대는 아마 더 디지털 자산 쪽에 관심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돈의 흐름이 옮겨간다는 거죠. 정말 과거에는 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부흥기 50년, 60년, 70년대, 그 다음에 뭐 2000년대까지는 부동산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이후부터는 주식이었죠. 그게 이제 2010년대 이후부터, 특히 2020년대 이후부터는 디지털 자산으로 부의 흐름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요즘에 비트코인 큰 손들, 뭐 일론 머스크일 수도 있고 캐시오일 수도 있고 뭐 다른 큰 손들은 더 사고 있나요? 팔고 있나요? 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최대 큰 손이라고 하면 역시나 현물 ETF고요. 네. 얼마 전에 100만 개 보유량을 넘었죠. 그래서 지금 현물 ETF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현물 ETF가 최근 한 2달 정도 한 달에 평균 2만 5천 개 정도? 이게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매주 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한 일주일에 3,150개거든요.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한 8배 정도를 현물 ETF가 다 쓸어 간다는 거죠. 그럼 새로 생산되는 것보다 8배를 현물 ETF가 다 쓸어 담는다면 그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가져올까요? 기존 유저들로부터 비싸게 사가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그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한 230만 개 정도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될 거, 비트코인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생산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금이나 원유라면 어떨까요? 가격이 오르면은 바로 생산량 늘려버리죠. 생산량 늘려도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가격이 올라서.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은 거래소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점점 계속해서 줄겠죠. 그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사기 위해서는 더 높은 호가를 불러야겠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저는 더 급속도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서 9만 달러까지 조정을 받은 이유는 어쨌든 익절을 하고 싶은 사람이 기존 가지고 있는 보유자가 익절을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거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11월에만 40%가 넘게 올랐으니까 네, 그 단기 수익에 따른 차익 실현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또 10만 달러라고 하는 그 심리적 저항선도 강하게 저항을 했을 거고. 자, 그럼 앞으로 혹시나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갑작스레 폭락할 가능성은 없는지 2025년에 가상화폐 시장의 악영향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다 햇볕만 있지는 않으니까요. 네, 지난 팬데믹처럼 예상 못했던 블랙스완은 사실 예상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저는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으로 무조건 빠지지만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과거 러시아 때 이후부터 발생했던 특히 요즘 중동에서 그 지정학적 이슈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모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이슈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여전히 우려되는 것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아직 제로는 아니다. 왜냐면 지금 이번 달도 실업률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가격 빠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월말이에요. 항상 비트코인은 월말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월 초까지 안 좋았어요. 8월, 9월, 10월, 11월 계속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월 초에 실업률이 발표가 돼요. 고용보고서 발표되는데 이 실업률이 행여나 오르지 않을까. 네, 지금 4.1%에서 4.3% 사이에 있는데 얘가 갑자기 한 4.4%가 됐어요. 다음 달 발표되는데 갑자기 4.7%가 됐어요. 그러면 바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죠. 이 실업률에 대한 걱정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항상 월말 월 초까지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실업률이 평이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다시 올라요.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감안한다면은 행여나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거 2025년에까지 충분히 가능하죠. 그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자, 지난 9월부터는 또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작했죠. 50bp도 했었고 25bp도 했는데 2025년에도 뭐 금리 인하 어느 정도 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자체는 비트코인이 그럼 긍정적인가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인 자산으로서 가지는 그 포지션이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해치, 그러니까 구매력 저장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유동성 스폰지라고 보시면 돼요. 유동성이 넘쳐 흘렀을 때 그거를 빨아들이는 스폰지. 그러다가 유동성이 다시 빠져들어가면 이게 스폰지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자는 반감기 사이클이 아니라 유동성 사이클에 따라 가격이 움직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왜냐면 유동성 사이클도 거의 4년 주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다 리셋이 돼버리면서 그 이후로 이제 금리를 내리면은 경기가 이제 좋아지면서 물가가 많이 상승하죠. 그러면 다시 금리를 올려야겠죠. 그 주기가 4년마다 이게 다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주기랑 딱 맞아떨어지면서 2008년부터 4년 간기로 하면은 비트코인이랑 완전히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혹자는 유동성 사이클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유동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어찌 보면 내년에는 유동성의 사이클이자 또 긍정적인 트럼프의 사이클이자 반감기의 사이클, 그 다음에 주류 금융에 채택되는 사이클.
다 모든 게 겹쳐 있는 슈퍼사이클이라고 제가 이제 책에서도 주장을 했던 거죠. 굉장히 또 전에 나오셔서 굉장히 강하게 비트코인 좋게 얘기하신 분위기에 또 가격이 오른 지금 너무 궁금한 건데 지금은 작가님 코인 투자 어떻게 하고 있고 언제 좀 의미 있게 파실 생각이세요?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7월에서 10월 정도를 고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날씨처럼 계속해서 라이브로 추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이 이제 근접해 오는 시기가 오면은 뭐 수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제 그게 이제 가격이 그때 얼마나 급격히 상승하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수개월 정도에 걸쳐서 분할 매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할 매도를 하면 다 파시는 건 아니죠? 아, 네, 그렇죠. 제 자산 중에서 완전히 뭐 10년 이상까지도 그냥 바라보고 있는 잉여 자산. 그럼 비트로 친다면 어느 정도 얼마나 몇 개를 가진지 모르니까 비트 중에서는 몇 %는 앞으로 10년 이상 가져가는 거고 그건 이제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냐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만 달러, 100만 달러까지 가버렸다. 그러면은 더 많이 팔 수 있죠. 그렇죠. 뭐 내가 원하는 목표 가격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보다 좀 못 미쳤을 경우에는 또 더 적게 팔 수 있지만 그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남겨두고 나머지를 매도하는. 궁금한 건데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작가님 믿음이 있잖아요. 네. 더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남겨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더 오르면 그때 파는 게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파는 건 왜 파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3번의 사이클, 그 다음 이번에 4번째 사이클을 진행하면서 거의 완벽하게 패턴성을 그대로 발휘를 했어요. 조정이 있긴 있을 테니까. 네, 이번 사이클도 끝나면은 충분히 50% 이상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이클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장기 보유했을 때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난 사이클에 2017년 정도에, 그러니까 딱 8년 전 정도죠. 바닥보다 2배 정도 높은 1,300달러 정도의 매수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그냥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도 이미 50배 이상의 수익이죠.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이클 고점의 한 80% 정도 부분에서 분할 매도, 그러니까 60에서부터 100%까지 꽤 넓은 범위죠. 분할 매도를 하고 사이클 바닥에 한 150% 정도 지점, 그러니까 사이클 바닥과 거기보다 2배 높은 가격이죠. 그 사이에서의 분할 매수, 이거 충분히 현실성 있죠. 그 정도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사이클을 따라왔으면은 지금 2번의 사이클을 지나는 동안 비트코인 한 개가 8.7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아까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한 70배 정도였는데 그거에 한 9배가 더 뻥튀기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사이클 투자를 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다만 100%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자산은 20에서 30% 너무 크게 오를 수 있으니까 그쵸?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거는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는 사이클 투자를 하는 거고. 혹시나 그러면 작가님 비트코인 투자함에서 뭐 1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이클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이클의 시작과 끝만 본다. 중간에서의 가격 변동은 무시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딱 봤더니 1억 2천, 뭐 3천이에요. 지금 사도 괜찮은가요? 일단은 본인이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남의 말만 듣고 투자는 절대로 금물이고요.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저는 여전히 투자 가능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제 7월에서 10월이 가까워졌을 때, 그러니까 고점이 가까워졌을 때 매도 가능 구간이 된다면은 굉장히 이제 접근에 위험하겠지만 현재는 여전히 업사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방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가능 구간이고요. 앞으로 사이클이 지금 1년도 남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기간 대비 수익률은 작년에 투자하신 보다도 더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남은 기간이 짧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사도 괜찮은 알트코인은 없나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비트코인이 이제 불장이 들어간 이후로 한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과거 사이클들을 봤을 때는 그 정도 기간의 불장이 오니까 앞으로도 뭐 한 수주에서 많게는 한 2달 정도까지 이후부터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럼 비트코인 시즌이 끝날 때까지 반년 정도? 그동안 이제 알트코인 정말 무섭게 오를 수 있어요. 그 기간을 생각을 한다면은 현재 충분히 알트코인을 바닥에서부터는 이미 많이 오른 가격이지만은 기간 대비 수익률을 생각한다면은 알트코인을 고려해 볼 만하죠. 혹시나 그 중에서도 좀 고려할 때 좀 개수를 줄여줄 수 있는 팁이라든가 뭐 카테고리라든가 아니면 작가님은 알트 투자를 하긴 하시나요? 네. 하시는구나.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네, 정확히 어떤 종목을 지목을 할 수는 없고요. 네. 왜냐면 알트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그러니까요. 어떤 알트코인이 언제 잘못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알트는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가 철칙이고요. 네, 아무리 못해도 5개 이상, 가능하면 10개 이상으로 분산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번 사이클은 밈코인이 확실히 강세다. 네, 밈코인이라고 하면 이제 뭐 도지코인, 시바이누, 그 다음에 뭐 페페, 동물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어떤 기술적인 약속도 하지 않는 그런 아까 최초에 말했던 뭐 블록체인으로 뭘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하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철저히 그냥 인기에 의해서만 가격이 책정되는 밈코인이 이번 사이클에 확실한 강자이고 올해 2024년에서도 밈코인이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번 사이클 아마 끝날 때까지 유효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밈코인 쪽을 좀 어느 정도 비중을 두시면은 좋지 않을까. 다만 당연한 얘기겠지만 100%다 밈코인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민코인을 10개를 샀다 그래서 그게 분산 투자가 아니죠. 작가님은 민코인과 비트의 비중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죠? 비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 8, 9? 네, 그렇죠. 한 10 정도로 조금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는. 그러면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형 가능성은 있는지랑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친가상자산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가 이제 집권한다면 우리나라도 가상화폐 관련 정책들을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고 요즘에는 또 여기에 이제 세금 그렇죠. 네. 때릴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까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죠. 결정이 안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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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이 안 된 문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네,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빠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한국에서도 채택이 되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랑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를 했잖아요. 왜 거기에 투자를 했겠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안 되니까. 대체자에 투자를 한 거죠. 우에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국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가 안 된다고 해요.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이유로 현물 ETF 투자가 안 됩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전향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한 자세를 유지를 한다면은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가님 마이크로스트레지 주식은 혹시 사거나 하셨나요? 네. 뭐 저는 좋은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비트처럼 많은 비중을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왜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뿐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알트코인이라든지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 이런 것들은 결국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 상품인 비트코인만이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게 나쁘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중국은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중국 부호들 암호화폐 사고 있나요? 이제 중국도 비트코인은 미국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고 정책 펼쳐나가면 계속 외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금지가 아니거든요. 보유 자체는 가능해요. 그 비트코인 사업을 하는 게 금지예요. 채굴 같은 거? 네, 뭐 채굴이나 아니면 거래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되는 거고 비트코인 자체는 전혀 금지가 아니고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우리끼리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비트코인 실질적으로 이제 암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중국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거래소가 사업이 안 되니까. 네. 그 암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도 사실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암시장에서는. 네. 그 사업자들도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시장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특히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에 있어서 여전히 20% 이상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러시아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 채굴을 합법화를 했죠.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그 사업에서 굉장한 이득을 얻고 있는데 이걸 그냥 버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도 언젠가는 다시 비트코인 채굴이나 거래소 운영을 합법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꺼림칙한 게 뭐냐면 개인들이 미신고 상태로 비트코인 같은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해외로 빼돌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명동 등에서 비트코인을 받고 이제 위안화로 바꿔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오히려 차라리 합법화해서 현물 ETF, 예를 들어서 현물 ETF를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중국 내에서.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그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현물 ETF를 사야 되잖아요. 증권시장에서 사는 거잖아요.
100% 추적 가능하잖아요. 100% 컨트롤 가능하잖아요. 이 편이 훨씬 좋다는 거를 곧 깨닫게 되겠죠. 비트코인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만약에 있겠네요. 중국이 다시 이제 그걸 하게 된다면 네. 뭐 그날 하루에만 뭐 그러겠네요. 엄청난 이번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G2가 같이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년에 비트코인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하면 좋은지 저희 시청자분들. 네. 비트코인 사이클은 이 3년 차가 진짜 하이라이트거든요. 네. 클라이막스예요. 이 3년째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의 후반부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포물선으로 상승하면서 이 포물선 상승의 마지막 이 끝부분이 3년차입니다. 이제 그게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정말로 이제 좋은 기간 대비 투자의 기회가 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내년 중에 아마도 사이클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장기 투자를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면은 탈출 타이밍은 잘 잡으셔야겠죠. 3년차. 반감기가 언제 시작됐죠? 반감기 자체는 올해 4월 20일경이었습니다. 그럼 내년이면 2년차 아니에요? 아니요. 그 상승 사이클은 반감기 전 1년 전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1년차, 올해 반감기가 있는 해가 2년차, 반감기 다음 해, 포스트 해빙이 3년차. 여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서 10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평생 가져갈 게 아닌 분들이라면 이때 비중을 조금 줄여서 그렇죠. 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쵸. 가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다만 높일 수 있다. 그 이후에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비중을 20에서 30 정도는 남겨두는 게 좋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저의 경우고, 뭐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뵙고 코인 가격이 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 뵐 때는 더 올라 있을 겁니다. 네, 또 어떤 얼굴로 인사드릴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지는 2024년의 11월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뵙고 그때 코인 가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신민철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